요거를 잘 반성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나는 내 인생을 살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품으로서의 어떤 메리트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연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연금 상품이라는 게 대부분 다 기대 여명에 맞춰서 연금을 설계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80년대생은 뭐 87세, 88세, 90년대생은 뭐 90 몇 세까지 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금을 이제 책정을 했을 텐데 네.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기대 여명보다 훨씬 많이 살았을 때 네. 이 연금 상품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대 여명보다 좀 빨리 돌아가신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뭐 사실 그냥 그런 금융 상품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적정성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본인의 저축 금액 중에 10에서 15% 정도를 굳이 안 넘기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것은 최후의 보루이기도 하고 우리가 공적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이게 너무 많은 비중을 가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닥쳐서 해야 될 다른 재무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주택 마련 이런 것들에 조금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월급 300인데 뭐 한 2, 30? 뭐 1, 20 정도 연금을 넣는다? 뭐 그거는 굉장히 좋은데 월급 보니까 300만 원인데 막 의욕적으로 연금을 막 50, 60 이렇게 넣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조금 제가 봤을 땐 과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즘에는 그냥 개인 IRP로 또 그 계좌 안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또 늘어나다 맞아요. 보니까 연금 액수가 좀 늘어나는데 굳이 그렇게는 하지 마시라. 네네. 네. 그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IRP에서 뭐 투자를 통해서 어차피 우리가 금리형으로 장기간 간다는 거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퇴직 계좌 같은 경우는 1, 2년 있다 돈을 찾는 건 아니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IRP 안에서 내가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투자 위험이 기간이 길어지면 상당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셔도 되는데 대신에 그 비중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하는 저축의 10, 15%좀 이내에서 하는 게 좋겠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4050도 마찬가지고 2030도 굉장히 머리 아파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2030도 같은 경우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으니까 네.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고 네. 4050들은 이미 이제 집은 좀 있으실 가능성이 있지만 집을 좀 뭐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4050 때까지도 아직 좀 내 집 마련을 못했다면 너무 집값이 사실 비싸졌으니까 네. 이제 집을 사야 되는가라는 어떤 그런 고민들이 빠질 수 있는데 팀장님은 지금 뭐 일단 자가시죠? 아니요, 전세입니다. 전세인가요? 네. 아직은 그럼 무주택자. 네. 그럼 최근에 집값 빠지는 걸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야, 조금만 더 빠지면. 조금만 더 빠져. 아니 조금만 더 빠지면 안 되지. 많이 빠져야지. 많이 빠지면 네. 야, 나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최근에 영끌을 했던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마음 아픈 얘기긴 한데 개인에 그렇죠. 따라서는 네. 집값이 너무 많이 좀 올랐기 때문에 빠져야 되지 않을까.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요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네, 어떤 자료요? 자료를 찾아봤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 잘 안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네. 여러분들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서울 아파트 가격 8주 연속 하락, 뭐 0.08% 하락. 네. 이게 도대체 0.08% 하락이 빠졌다는 건지 안 빠졌다는 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을 건데 네. 지금 그 우리나라에 보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들어보셨어요, 팀장님? 아니요. 안 들어보셨죠? 주택 네.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의 평균 소득자가 평균 집을 사는데 본인 소득의 몇 %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내야만 살 수 있느냐? 이거 뭐 표준 대출이라고 하는데 네. 요게 자기 소득의 25%를 쏟아부어야지 살 수 있다가 100이에요. 지수 100. 네. 근데 지금 제가 불러드리면 2022년도 올해 1분기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203.7입니다. 야,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소득의 한 51, 2% 네. 정도는 쏟아부어야 평균 집을 그것도 살 수 있다라는 거니까 자, 네. 이 정도면은 수요가 붙질 않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기 전인 2019년 4분기는 서울이 126이었어요. 거의 100이 올라간 거죠, 지금.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건 내가
이자를 이 원금과 이자를 얼마를 내야 내가 이 집을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집값이 안 떨어지고 네. 금리만 계속 올라가도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계속 커지는 겁니다. 그러겠죠. 반대로 금리가 좀 떨어지지 않아도 집값이 좀 떨어지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좀 낮아질 수 있는 이런 네. 상황인데 지금은 집값은 떨어지고 그 대신에 금리는 올라가고 그래서 여간에서는 잘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언제쯤이 그러면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한번 좀 사면 크게 문제가 없겠냐를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네. 이게 2019년 4분기가 아까 126이라고 했는데 이때만 해도 굉장히 수요가 강했을 때거든요. 여러 가지 금리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현재 예측해 봤을 때는 서울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 150 이하로 내려가야만 아마 수요가 붙을 거예요. 네. 제 예상으로는. 그렇다면 당분간 금리는 떨어질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네. 집값은 2021년 작년 말 기준으로 실거래가에서 한 20%는 빠져줘야 됩니다. 20%면 10억짜리 집이 8억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 아마 간헐적으로 수요가 좀 생기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우리 무주택자분들, 우리 팀장님을 포함해서 네. 어떤 분들, 예를 들면 언제쯤 내가 그러면 집을 사는 것이 괜찮겠냐라고 본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구입부담지수라고 하면 이렇게 모바일에 나옵니다. 네. 분기별로 계속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매수 시기는 150 이하가 됐을 때 시장에 나가서 좀 시도를 해보시면 뭐 굉장히 아니 뭐 작년 말에 사신 분도 있는데 150 이하에서 사시게 되면은 네. 뭐 나름대로는 상당히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때 사시면은 뭐 뭔가...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 사실은 주택 시장만 보면은 좀 꽃놀이패죠. 네. 그냥 좋지 뭐 그냥 좀 더 빠져라. 그리고 사실은 우리 청년 세대가 조금 더 희망을 가지려면 조금 빠져주는 게 맞습니다. 네. 물론 최근에 집 사신 분들한테는 죄송하긴 한데 기회의 어떤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좀 빠져주는 게 아니 뭐 않을까. 주식 시장에서도 지금 현금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네, 좀 맞아요. 더 떨어져라, 난 모은다. 약간 그 느낌으로 부동산에서도 물론 이제 사신 분들은 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또 영끌하신 분들은 특히 이제 금리 폭탄 때문에 좀 부담을 많이 느끼시겠지만 이제 저 같은 이제 무주택자 없는 사람들은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50 정도로 떨어지고. 근데 팀장님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없는 사람은 전세 안 삽니다. 전세는 있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아, 또 좋게 포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부동산까지 자 어떤 투자 상품별로에 대한 각각의 메리트나 또 상황에 맞는 포인트들을 또 짚어주셨고 네네. 앞에서 또 여러분들 소득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목표, 어떤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또 적금과 또 돈을 모아갈 수 있을지 두루두루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네. 마무리로 우리 네.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답 모범 답안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가슴 답답한 건 여전하실 거예요. 네, 이 영상 한번 본다고 하고 후회해 주시겠어요? 예. 뭐 30대, 40대, 50대까지도 지금 어떤 자산관리 고민이나 그리고 노후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남기고 싶은 조언이나 또 한마디가 있다면 좀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네, 모든 분들이 그 과소비의 시대에 플렉스를 하고 이 좀 답답한 마음을 풀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여러분 이제 뭐 비자발적 짠테크에 전 국민이 돌입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의 소비의 기준은 우리 소득에 맞춰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의 소비가 왜 그동안에 우리 소득에 맞춰지지 않고 SNS에 맞춰지고 다른 사람의 인스타에 맞춰졌느냐. 네. 요거를 잘 반성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반성합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인생인 거예요. 네네. 나는 내 인생을 살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카페인을 좀 줄여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카페인이라고 하는 거는 커피를 줄이자는 게 아니라 카카땡, 페이스땡, 인스땡 요거를 좀 줄여라. 이거 작가님이 지으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카페인을 조금 진짜. 줄여보면은 다른 사람의 삶보다는 여러분들의 삶을 사실 수 있을 거고요. 아, 이 세상에서 정말 돈 많은 게 제일 행복하다 그러면은 뭐 재벌이 제일 행복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0대, 50대나 20대, 30대 다 마찬가지인데 상황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상황을 받아들이시고 조금 고차원의 행복을 좀 우리가 추구해보자. 고차원의 행복은 뭐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소비를 통해서 얻는 행복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순간적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소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우리의 행복 중에 여러분 그 운동하고 나서 땀을 흠뻑 흘리면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좋죠. 후련하고 네. 가볍고 그러잖아요. 근데 운동이라는 게 꼭 돈이 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조깅을 하거나 막 자전거를 타거나 그죠? 뭐 아파트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 가서 막 런닝머신을 뛰거나 이러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공부 내가 몰랐던 거를 책을 읽어. 근데 진짜 책 보면 졸리긴 한데 하여튼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하고 나면 또 뭔가 굉장히 뿌듯함도 있고 그 다음에 저축. 그래서 제가 지금 3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세상에서 공부, 운동, 저축은요. 여러분들에게 세로토닌이 나오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외식, 여행, 뭔가 즐길 거리를 하고 나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행복합니다. 근데 네. 도파민은 굉장히 순간적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공부, 운동, 저축은 세로토닌이 나온다고 했죠. 어떤 성취에서 나오는 그렇죠, 성취. 호르몬인 네, 건가요? 맞습니다. 어. 사람이 안정감을 안정감. 가지면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아. 해요. 자, 그런데 이 공부, 운동, 저축이 다른 이 엔터테인하고 다른 점이 하나가 내 고통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야, 나한테 좀 만족하게 해봐. 이거잖아요. 날 그렇죠. 좀 재밌게 해봐. 이거잖아요. 돈 주면 근데, 되는 돈 거고. 주면 나를 즐겁게 해주죠. 근데 이 공부, 운동, 저축의 공통점은 뭐냐면 즐거움은 분명히 있는데 이거 내가 고통이 수반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 세상의 기쁨은 고통에 비례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이라는 것이 주말이 왜 행복하냐? 5일 동안 평일이 있었기 힘들었으니까. 때문에 백수한테 주말이 즐겁냐 그러면 짜증난다 그래요. 왜냐하면 맨 차 막히고 사람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자발적 고통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엄청난 기쁨으로 인도하는 거다. 이것도 또 아멘 나올 것 같은. 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있습니다, 속으로. 속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 공부, 운동, 저축 이런 행복에도 좀 도전을 하셔라. 뭐 여가에 이 엔조이하는 걸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밸런스 있게 좀 조정을 하시면 소비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좀 더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실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인데도 되게 실감나게 확 와닿네요, 그래요? 현실적으로. 네. 지금까지 저희가 모셨던 그러니까 훌륭하신 이제 출연진들 굉장히 많았는데 또 그분들과 조금 다른 결의 결론과 당부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기대치 않은 답변들이 나와서 너무 저 개인적으로도 유익한 시간이었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즐거웠습니다. 많이 해주셨고요. 네. 김경필 작가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